이게 무슨 소리야? 이런 천하의 나쁜 놈들, 어떤 미친 놈들이 핏덩이들을 버렸어? 한겨울 욕쟁이 할머니가 쌍둥이를 주었습니다. 헌데 이 녀석들 그냥 아기가 아닙니다. 글 한 번 안 배우고도 천자문을 줄줄 외우고 돈 계산을 척척 해내는 기막힌 신동들이었던 겁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쌍둥이를 위해 헌신한 바보 같은 할머니. 그녀는 이 천재 쌍둥이를 무사히 지켜낼 수 있을까요? 구름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동지딸 긴긴밤, 눈보라가 세상을 삼킬 듯 몰아치던 밤이었습니다. 한양 운종가 뒤편 도깨비 시장은 뼈를 애는 듯한 추위에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지요. 그날 밤 검은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남자 둘이 허름한 국밥집 뒤편으로 몰래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낡은 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서는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우리 이러지 맙시다. 차라리. 한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으나 다른 남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을 어길 수는 없다. 그냥 온기가 남은 곳에 두고 가자. 정체 모를 남자 둘은 아직 따뜻한 기운이 남아있는 아궁이 옆에 바구니를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바구니 속에는 핏덩이처럼 작은 쌍둥이 아기가 서로를 꼭 껴안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괴한들은 눈발을 헤치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새벽이 되자 장사 준비를 위해 나온 국밥집 주인 윤 씨가 그 바구니를 발견했습니다. 이 엄동설 안에 어떤 천하의 나쁜 놈들이. 윤 씨는 바구니를 발견하고는 욕지거리를 쏟아냈습니다. 바구니 안에는 이름표도 쪽지도 없었습니다. 대신 헝겊을 풀어보니 용 문양의 옥놀이개가 반으로 쪼개져 두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바구니 속 쌍둥이 형제처럼 딱 들어맞는 두 조각이었지요. 이런 귀한 물건이나 달랑 남겨놓고 제 새끼를 내다버리다니. 윤 씨의 입에서는 거친 말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지만 그녀의 손은 이미 얼어붙은 아기들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아기들의 살갗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윤 씨는 자신이 입고 있던 두툼한 솜치마를 벗어 아기들을 감쌌습니다. 저고리까지 벗어 겹겹이 둘러안았지요. 죽으면 안 된다. 절대 죽으면 안 돼. 윤 씨는 아기들을 품에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아궁이에 장작을 떼넣고 미리 끓여둔 쌀죽을 식히고 손가락에 묻혀 아기들의 입술에 발랐습니다. 저승사자 이놈아, 어림도 없지. 개똥이 소똥이라고 불러줄 테니 너희는 절대 죽지 마라. 천한 이름을 붙이면 저승사자가 거들떠보지 않는다는 속설을 믿으며 윤 씨는 하루 종일 아기들을 돌보았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 쌍둥이가 5살이 되었습니다. 한창 미운 5살, 시장통을 제 집 안방처럼 뛰어다닐 나이였지요. 어느 장날 국밥집에 손님이 미어 터졌습니다. 윤 씨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밀려드는 주문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김씨 아저씨가 국밥 2그릇이었나? 3그릇이었나? 윤 씨가 깜빡해서 당황하던 그때였습니다. 부엌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형 개똥이가 쪼르르 달려와 윤 씨의 치맛자락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김씨 아저씨는 국밥 2개에 파는 빼고 주면 돼. 저기 박씨 아줌마는 국밥 하나에 국물을 많이 달라고 했어. 윤 씨가 손님들에게 물어보니 개똥이 말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맞았습니다. 요 녀석 봐라.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국밥집 앞을 지나던 엿장수가 가위질을 하며 아이들을 꼬드겼습니다. 애들아, 맛있는 엿 먹어라. 엿 하나에 엽전 한 푼이다. 동생 소똥이가
옆판 앞에 섰습니다. 윤 씨는 돈도 없는데 뗐으면 어쩌나 걱정하며 달려가려 했지요. 헌데 소똥이는 주머니에서 깨진 기와장 조각과 헌 집신짝을 꺼내노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저씨, 우리 할매가 그러는데 세상에 공짜는 없대요. 이 기와장은 엿장수 가위 갈 때 쓰고 집신은 엿판 받침대로 쓰세요. 이거 줄 테니 엿 2개만 줘요. 5살짜리가 물물 교환을 시도한 것입니다. 엿장수는 기가 막혀 허허 웃다가 그 당돌함에 반해 엿 2가락을 공짜로 쥐어 주었습니다. 윤 씨, 손자 농사 한 번 기가 막히게 지었수. 크게 될 놈들이야. 그날 밤 윤 씨는 된장을 허리에 바르며 끙끙 앓았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더니 쌍둥이가 들어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윤 씨의 허리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아프지 마. 우리가 빨리 커서 호강시켜 줄게. 윤 씨는 이놈들 잠이나 자라 하며 소리쳤지만 돌아누운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 베개를 적셨습니다. 비록 나은 정은 아니었으나 핏줄보다 진한 사랑이 방 안에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시장통 흙바닥에서 구르며 자란 쌍둥이는 어느덧 10살 아이들로 자라났습니다. 형 개똥이는 국밥집 손님들의 말동무가 되어주기를 좋아했습니다. 선비가 오면 옆에 앉아 귀를 쫑긋 세우고 이야기를 들었고 장사치가 오면 그들의 장사 이야기에 눈을 반짝였지요. 어느 날 한 선비가 천자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개똥이는 단 한 번 듣고는 그 글귀를 모두 외워버렸습니다. 선비는 감탄하며 천자문 한 권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동생 소똥이는 달랐습니다. 그는 국밥집 장사를 도우며 엽전을 세는 일을 맡았는데 엽전이 떨어지는 소리만 듣고도 개수를 정확히 맞췄습니다. 할매, 오늘 손님이 52분 오셨고 국밥 값이 단양 6푼입니다. 윤 씨가 직접 세어보니 한 푼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 녀석들 글은 배운 적도 없는데 어찌 일이 영특한지 밤이 되면 윤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의 비범함이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주머니 속의 송곳은 언젠가 밖으로 드러나는 법. 혹여 이 아이들에게 큰일이 닥치는 건 아닐까. 윤 씨의 가슴 한편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장통 야학을 운영하는 김 훈장이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윤 씨, 잠깐 말씀 좀 나눌 수 있겠습니까? 윤 씨는 국자를 내려놓고 김 훈장을 맞이했습니다. 김 훈장은 자리에 앉자마자 윤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 훈장님이 웬일이십니까? 어서 일어나시지요. 윤 씨가 황급히 말렸지만 김 훈장은 고개를 조아린 채 말했습니다. 개똥이와 소똥이는 장사치로 썩힐 제목이 아닙니다. 제발 저에게 그를 가르칠 기회를 주십시오. 이 아이들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천재입니다. 근본도 없는 것들이 글을 배워서 뭐에 쓰겠소. 그저 국밥이나 팔며 살면 되지 않소. 윤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글을 배우면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면 재앙이 따라온다는 것을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김 훈장은 품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내 윤 씨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개똥이가 오늘 쓴 시입니다. 윤 씨는 글을 읽을 줄 몰랐지만 김 훈장이 천천히 읽어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목은 할머니의 등입니다. 새벽 달굴기 전에 일어나 아궁이 불 지피는 구분 등. 솥 위에 몸 구부려 국 끓이니 그 등으로 나를 키우셨네. 겨울 찬바람 막아주시고 여름 뜨거운 해 가려주시니 언젠가 내가 장성하거든 그 구분 등 펴드리리라. 윤 씨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평생 욕지거리만 하며 살아온 그녀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욕을 하려다가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훔친 윤 씨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처럼 자신의 삶을 비춰주는 두 아이. 그 아이들이 더 넓은 세상을 보았으면 하는 마음이 불현듯 솟아올랐습니다. 훈장님, 할 거면 제대로 해야겠지요. 저 콧대 높은 양반들 기를 팍 죽여줄 수 있을 만큼 말이오. 김 훈장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이 아이들은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날부터 개똥이와 소똥이는 낮에는 국밥집 일을 돕고 밤에는 김 훈장에게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은 무르르듯 흘렀습니다. 8해가 지나 개똥이와 소똥이는 18살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김 훈장의 가르침 아래 사서삼경을 통달하고 시문에도 능했습니다. 어느 날 김 훈장이 윤 씨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과거를 볼 때가 되었습니다. 과거라니, 그게 가능한 일이요? 윤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과거는 양반 자제들만 볼 수 있다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번듯한 가문의 족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김 훈장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족보를 구하는 일은 쉽지 않았고 무엇보다 큰 돈이 필요했습니다. 얼마나 돼요? 적어도 은자 500냥은 있어야 할 듯합니다. 윤 씨는 그날 밤 국밥집 마루 밑에 숨겨둔 항아리를 꺼냈습니다. 평생 국밥 한 그릇 팔아 모은 돈이었습니다. 이걸로 되겠소. 항아리 안에는 은자와 엽전이 가득했습니다. 김 훈장은 경기도 광주에 사는 몰락한 양반 이씨 가문을 찾아냈습니다. 대가 끊긴 지 오래되어 족보를 팔아야 할 처지였던 그들은 윤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한 달 뒤 새로운 호적 문서가 만들어졌습니다. 개똥이는 이겸이라는 이름을 받았고 소똥이는 이강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오늘부터 너희는 이씨 가문의 자손이다. 이 비밀은 우리 셋만 알아야 한다. 절대 잊지 마라. 윤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신분 위조가 들통나면 일가족이 모두 위험해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해 가을 한양 성균관에서 생원시가 열렸습니다. 이겸은 깨끗한 옷을 입고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윤 씨와 이강은 멀찍이 떨어져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잘하고 올 것입니다, 할머니. 이겸의 침착한 목소리에도 윤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만약 탈락한다면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고, 만약 급제한다면 그것대로 위험이 따를 것이었습니다. 사흘 뒤 방이 나붙었습니다. 생원시 장원 급제, 이겸. 시험장 아픈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장원 급제자를 보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지요. 이겸이 나타나자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저렇게 단아한 풍채라니, 필체가 범상치 않다더니 용모 또한 빼어나구나. 칭송이 쏟아졌습니다. 이겸의 배곡 같은 얼굴과 고든 자세, 그리고 맑은 눈빛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시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상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이상하지 않소. 저 청년의 얼굴을 보니 자꾸 옛 기억이 떠오르는데. 나이 지긋한 시관 하나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소.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인데. 다른 시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18년 전 일을 기억하시오? 영모로 몰려 사약을 받은 민정원 말이오. 아, 그 젊은 충신. 그렇소. 민정원의 얼굴과 이겸의 얼굴이 판박이가 아니오? 게다가 필체마저 흡사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소. 시관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민정원의 가문은 멸문당하지 않았소? 그랬지. 부인과 갓난 쌍둥이, 아들까지
모두 죽었다고 들었소. 그럼 그저 우연히 닮은 것이겠지. 세상에 얼굴 비슷한 사람 하나쯤이야. 시기관들은 그렇게 자신들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이미 술집과 기방을 통해 한양곳곳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장원 급제한 이겸이란 청년이 18년 전에 죽은 민정원과 쏙 빼닮았다더라. 필체도 똑같다던데. 으스스한 일이군. 혹시 망령이 돌아온 건 아닐까? 소문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한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은 권대감의 저택. 호조판서를 지내고 있는 권대감은 나라의 재정을 쥐락펴락하는 세도가였습니다. 그의 한마디에 관리들이 떨었고 그의 눈빛 하나에 상인들이 무릎을 꿇었지요. 그날도 권대감은 사랑채에서 여러 관리들과 술상을 받고 있었습니다. 대감마님 들으셨습니까? 이번 생원시 장원 급제자가 18년 전 죽은 민정원과 쏙 빼닮았다고 합니다. 한 관리가 술김에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권대감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민정원이라.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권대감의 등줄기로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18년 전 자신이 영모를 뒤집어 씌워 죽인 바로 그 젊은 선비였습니다. 필체도 비슷하다던데 그저 우연이겠지요. 관리들은 웃으며 넘겼지만 권대감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권대감은 새로 급제한 선비들을 자신의 저택으로 초대했습니다. 겉으로는 축하연이었지만 실제로는 이겸을 직접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장원 급제를 축하하네. 이리 가까이 와서 차나 한잔 하게. 권대감이 이겸을 가까이 불렀습니다. 이겸이 공손히 절을 올리고 권대감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겸의 얼굴을 본 권대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쥐고 있던 찻잔이 흔들리며 차가 쏟아질 뻔했습니다. 대감마님, 괜찮으십니까? 아, 아니네, 괜찮네. 권대감은 겨우 정신을 차렸지만 그의 눈은 이겸의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맑은 이마, 곧은 코, 단정한 인매. 18년 전 자신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던 민정원의 얼굴이 그대로였습니다. 자네 고향이 어디인가? 경기도 광주입니다. 대감마님, 부친은 무엇을 하시나? 진작에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이겸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흔들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권대감은 찻잔을 내려놓고 이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죽은 망령이 살아 돌아온 것인가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한 것인가. 하지만 권대감의 본능은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18년 전 분명 민정원의 쌍둥이 아들들을 하인들에게 처리하라고 명했습니다. 하인들은 아이들을 죽였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때 그 아이들이 살아남았다면 권대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래, 고생이 많았겠구나. 오늘은 이만 돌아가 보게. 이겸이 물러간 뒤 권대감은 측근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저 이겸이란 자의 뒷조사를 해라. 족보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샅샅이 뒤져라. 당장. 청지기는 권대감의 살기 어린 눈빛을 보고 몸을 떨며 물러났습니다. 권대감의 명을 받은 청지기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먼저 이씨 가문의 족보를 조사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몰락한 양반가라는 것까지는 확인되었으나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대가 끊긴 지 오래된 집안인데 갑자기 손자가 나타났다는 것이 수상합니다. 청지기는 밤을 틈타 국밥집 주변을 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쌍둥이들 말이오. 18년 전 겨울 윤 씨가 주워 키운 아이들이지요. 주웠다고요? 그렇소. 한겨울 눈 내리던 날 바구니에 담겨 버려져 있던 것을 윤 씨가 걷어 키웠다오.
청지기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18년 전 겨울이라 바로 민정원이 죽던 그때가 아닌가. 청지기는 곧바로 하인 둘을 데리고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한밤중 윤 씨와 쌍둥이가 모두 깊이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인들은 담을 넘어 국밥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 마루, 방 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오래된 그릇, 낡은 이불, 해진 옷가지들만 가득했습니다. 이봐, 여기 좀 보게. 한 하인이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이겸과 이강의 방 구석, 벽 틈에 숨겨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상자를 여는 순간 청지기의 숨이 멎었습니다. 낡은 헝겊 위에 놓인 두 쪽의 옥놀이개. 떨리는 손으로 두 조각을 맞춰보니 끊어졌던 용의 문양이 하나로 완벽하게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청지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이 놀이개를 알고 있었습니다. 18년 전 선왕께서 충신 민정원에게 하사하신 바로 그 물건이었습니다. 당시 민정원이 영모로 몰렸을 때 권대감이 이 놀이개를 증거물로 압수했었습니다. 그리고 민정원의 쌍둥이 아들들을 처리하라며 하인들에게 이 놀이개와 함께 넘겼었지요. 큰일 났다. 당장 대감마님께 보고해야 한다. 청지기는 옥놀이개를 챙겨 들고 급히 권대감의 저택으로 달려갔습니다. 한밤중에 잠에서 깬 권대감은 옥놀이개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 그놈들이 나를 속이고 후환을 남겨두었구나. 밥상을 발로 걷어차며 권대감이 고함쳤습니다. 민정원의 씨앗들이 살아있다. 저것들이 자라서 나에게 복수하려 할 것이다. 권대감의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18년 전의 비밀이 밝혀질까 두려웠고 복수를 당할까 두려웠습니다. 당장 저것들을 없애야 한다. 씨를 말려야 해. 권대감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8년 전의 일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민정원은 나라의 재정을 바로잡으려 했던 젊고 강직한 관리였습니다. 그가 권대감의 비리를 파헤치려 하자 권대감은 영모라는 누명을 씌워 그를 제거했습니다. 민정원의 부인과 갓난 쌍둥이까지 모두 죽이라 명했습니다. 하인들은 명을 받들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하인들은 차마 갓난 아기들을 죽이지 못하고 국밥집 앞에 버렸던 것입니다. 이 일이 밝혀지면 나는 끝장이다. 영모를 조작한 역적으로 몰려 삼족이 멸할 것이다. 권대감은 이를 갈았습니다. 후환을 없애야 한다. 완전히 없애야 해. 다음 날 권대감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겸을 불렀습니다. 이겸, 자네 족보에 이상한 점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네. 과거 부정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할 것 같네. 대감마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겸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신분을 위조하고 과거에 응시했다는 혐의일세. 의금부로 가서 조사를 받게. 권대감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날로 이겸은 의금부에 잡혀갔습니다. 끌려가는 이겸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장원 급제자가 신분 위조라니. 역시 뭔가 수상했어. 그 나이에 어찌 그리 학식이 높았겠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동생 이강은 윤 씨가 모아둔 돈으로 작은 상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곡식과 배를 사고 파는 정직한 장사였지요. 권대감은 포졸들을 보내 이강의 상단을 급습했습니다. 이강, 밀수 혐의로 체포한다. 밀수라니요. 저는 떳떳하게 장사를 했습니다. 이강이 항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권대감이 미리 심어둔 가짜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상단의 모든 물품이 압류되었고 고가는 봉인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국밥집에는 비보가 연이어 날아들었습니다.
윤 씨, 큰일 났소. 이겸 도령이 일금부에 잡혀갔다오. 이강 도령의 상단도 관하에서 몽땅 압류해갔소. 윤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이냐. 한겨울 눈보라보다 더 차가운 시련이 국밥집을 덮쳤습니다. 18년 전 쌍둥이를 처음 발견했던 그 겨울밤처럼 다시 한번 혹독한 추위가 몰아쳤습니다. 윤 씨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일어섰습니다. 내가 가봐야 한다. 내 손자들을 내가 구해야 한다. 하지만 윤 씨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국밥집 주모인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권대감은 하늘 같은 양반이고 자신은 천한 상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린 손자들이 차디찬 옥에 갇혀 떨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윤 씨는 일금부로 향했습니다. 손자들을 만나게 해주시오. 제발 한 번만 보게 해주시오. 윤 씨가 문 앞에서 애걸했지만 일금부 관속들은 콧방귀도 뀌지 않았습니다. 썩 물러가지 못하겠나. 죄인을 만날 수 없다. 윤 씨는 하루 종일 일금부 앞에서 버텼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떠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권대감의 청지기가 일금부에서 나오다가 윤 씨를 보았습니다. 오호, 이게 누구신가? 국밥집 윤 씨 아니시오? 청지기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시오. 우리 손자들은 아무 죄가 없소이다. 윤 씨가 청지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청지기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무 죄가 없다고. 감히 역적 민정원의 씨앗들을 거둔 죄가 있지 않소. 뭐라고요? 윤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모르셨소. 당신이 주워 키운 그 쌍둥이들이 18년 전 영모로 죽은 민정원의 자식들이라는 것을 말이오. 청지기가 옥노리개 두 쪽을 꺼내 윤 씨 앞에 던졌습니다. 이것을 보시오. 선왕께서 민정원에게 하사하신 물건이지. 당신네 집에서 나온 것이오. 윤 씨는 땅에 떨어진 옥노리개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18년 전 그 겨울밤 바구니 안에 있던 바로 그 물건이었습니다. 민정원은 나라의 재정을 바로잡으려다 우리 대감마님과 대립했소. 그래서 영모의 누명을 쓰고 사약을 받았지. 그의 가족도 모두 죽이라는 명이 내려졌소. 청지기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인 놈들이 제 손으로 갓난 아기를 죽이지 못하고 어디론가 버렸던 모양이오. 그것을 당신이 주워 키운 것이지. 윤 씨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18년 전 그 겨울밤 국밥집 앞에 쌍둥이들을 놓고 간 자가 권대감의 하인들이었구나.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아이들의 비범함도, 이겸의 단정한 얼굴도, 그리고 왜 권대감이 갑자기 손자들을 해치려 하는지도. 이제 아셨소. 당신은 역적의 자식들을 키운 죄인이오. 그 쌍둥이들은 절대 살려둘 수 없소. 청지기가 비웃으며 떠나갔습니다. 윤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내 손자들이 억울하게 죽은 충신의 자식들이었구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옥 안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잘못 없습니다. 저희만 벌 주십시오. 이겸의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할머니는 은인입니다. 이강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서도 자신을 걱정하는 손자들의 목소리. 그 순간 윤 씨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윤 씨는 떨리는 다리를 붙들고 일어섰습니다. 일금부 옥문 틈으로 손자들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세요. 위험합니다.
이겸이 소리쳤습니다. 저희 걱정은 마시고 부디 몸 조심하세요. 이강도 외쳤습니다. 윤 씨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토록 효성스러운 아이들을, 자신을 걱정하는 아이들을 어찌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둘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윤 씨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18년 전 그 겨울밤, 얼어 죽어가는 핏덩이를 살려낸 것은 자신이었습니다. 밤낮으로 미음을 먹이고 병들면 약을 구해 먹이고 그를 가르치기 위해 평생 모은 돈을 쏟아부은 것도 자신이었습니다. 한밤중 열이 나면 밤새 젖은 수건으로 이마를 식혀주었고 배고프다 하면 제 밥을 덜어 먹였습니다. 추운 겨울이면 제 이불을 덮어주고 자신은 호치불로 떨며 잤습니다. 그 모든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낳은 정이 아니라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키웠다. 이 아이들은 내 새끼다. 윤 씨의 눈에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타오르는 불길 같은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감히 내 새끼들을 건드려? 윤 씨는 이를 갈았습니다. 국밥집으로 돌아온 윤 씨는 곧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8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던 낡은 괴짝을 열었습니다. 괴짝 안에는 화려한 비단옷과 금비녀, 옷가락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한때 한양 상권을 주름잡던 객주의 주인이었던 시절의 물건들이었습니다. 윤 씨는 그 옷들을 꺼내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왜 이 옷들을 버리지 못했을까?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였구나. 젊은 시절 윤 씨는 한양에서 손꼽히는 객주를 운영했습니다. 전국 8도의 물건이 그녀의 손을 거쳐갔고 권세가들도 그녀 앞에서는 함부로 하지 못했지요. 돈으로 정보를 사고 정보로 권력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세도가의 음모로 죽고 재산을 빼앗긴 뒤 그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시장 구석에 숨어 살았습니다. 다시는 그 세계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권대감, 내 이놈, 임자를 잘못 만났다. 윤 씨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비단옷을 쓰다듬던 윤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움을 되찾았습니다. 잠자고 있던 전설의 객주, 윤 씨가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기다려라, 새끼들아. 할미가 너희를 반드시 구해내마. 권대감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건드린 것이 단순한 국밥집 주모가 아니라 한양 뒷골목을 쥐락펴락했던 여장부라는 것을. 그리고 그 여장부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는 것이 바로 쌍둥이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윤 씨의 눈빛에는 살기가 어렸습니다. 그날 밤 윤 씨는 국밥집 마루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등잔불을 들고 좁은 통로를 따라 걸어가자 오래전에 만들어둔 비밀광이 나타났습니다. 두꺼운 나무 문에는 녹슨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던 곳이었지요. 윤 씨는 도끼를 들어 자물쇠를 내리쳤습니다. 땅, 땅, 땅. 마침내 자물쇠가 부서지고 문이 열렸습니다. 광 안에는 먼지 쌓인 항아리들이 가득했습니다. 윤 씨는 그중 하나를 들어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깨진 항아리에서 금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금괴들은 마치 별처럼 빛났습니다. 다른 항아리를 깨자 은자가, 또 다른 항아리를 깨자 각지의 대상인들이 발행한 어음들이 쏟아졌습니다. 전국 8도 어디서든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귀한 어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괴짝 안에는 두툼한 장부 여러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아직 남아 있었구나. 윤 씨가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한양의 권세가들이 저지른 비리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누가 어디서 얼마를 빼돌렸는지, 누가 뇌물을 받았는지,
누구와 누가 결탁했는지, 심지어 어느 대감이 첩을 몇이나 두었는지까지 모든 것이 날짜와 함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객주를 운영하며 윤 씨가 모아둔 치부책이었습니다. 권력자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지요. 권대감. 내 놈도 여기 있겠지. 윤 씨는 장부를 넘기다가 권대감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18년 전부터 이어진 그의 비리 내역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빼돌렸는지, 누구를 모함했는지, 어떻게 민정원을 죽였는지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윤 씨는 금괴 몇 개를 품에 넣고 광에서 나왔습니다. 다음 날 새벽 윤 씨는 한양 뒷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윤 씨 마님이시다. 객주 윤 씨가 돌아왔다. 오랜만에 나타난 윤 씨를 보고 소식통들과 왈자패들이 모여들었습니다. 18년 만이오. 여러분. 오늘 내가 여러분을 부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윤 씨가 금괴 하나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왈자패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일거리가 있소. 권대감의 비리를 파헤쳐야 하오. 그의 뒤를 밟고 그의 거래를 감시하고 그의 약점을 찾아야 하오. 권대감이라면 호조판서 아니십니까? 그 양반을 건드리면 한 왈자패가 겁먹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 씨는 또 다른 금괴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돈으로 귀신도 부린다고 하지 않았소. 대감 하나 못 잡겠소. 이를 성사시키면 금괴 하나씩 더 주겠소. 왈자패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흘만 주십시오. 권대감의 숨통을 조여드리겠습니다. 윤 씨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18년 동안 숨죽이고 살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내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지옥까지라도 갈 각오였습니다. 권대감, 각오해라.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이다. 윤 씨가 모은 정보와 금괴 덕분에 이강은 석 달 만에 풀려났습니다. 밀수 혐의가 조작된 것임을 입증할 증거들이 속속 나타난 덕분이기도 했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윤 씨 할머니가 관아의 형방과 이방에게 찔러 넣은 두둑한 금괴가 큰 몫을 했습니다. 내 손자가 억울하게 잡혔으니 법대로만 처리해 주시오. 윤 씨의 돈을 받은 관리들은 가세가 기울어가는 권대감의 눈치를 보면서도 슬그머니 이강을 풀어주었던 것입니다. 역시 돈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형 이겸은 아직 일금부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권대감이 이겸만은 절대 놓아주지 않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형님을 구해야 합니다. 이강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그래. 내 형을 구하려면 권대감의 힘을 꺾어야 한다. 그자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돈입니다. 이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권대감은 호조판서로서 나라의 재정을 쥐고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서 몰래 장사도 하고 있지. 그자의 돈줄을 끊어야 한다. 윤 씨는 왈자패들이 모아온 정보를 이강에게 건넸습니다. 권대감이 요즘 곡식을 매점매석하고 있다더구나. 흉년이 들 것을 예상하고 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것이지. 이강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다면 값을 떨어뜨리면 되겠군요. 이강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할머니가 준 금괴로 전국 8도의 곡식을 긁어 모았습니다. 충청도의 쌀, 전라도의 보리, 경상도의 조를 닥치는 대로 사들였지요. 그리고 한양시장에 헐값으로 풀어버렸습니다. 쌀 한 섬에 단냥, 보리 한 섬에 석냥, 곡식 값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권대감이 비싸게 팔 요량으로 쌓아둔 곡식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권대감이 고함을 쳤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강은 권대감이 고리대를 놓은 상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권대감에게 진 빚, 제가 대신 갚아드리겠습니다. 대신 이 문서에 도장을 찍어 주십시오. 빚을 갚아준 대가로 권대감의 비리를 증언하겠다는 문서였습니다. 1명, 2명, 10명 증인들이 늘어났습니다. 권대감의 비자금 통로가 하나둘씩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감히, 권대감은 분노했지만 누가 자신을 공격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작은 상인들의 움직임뿐이었으니까요. 한 달 만에 권대감의 곳간이 텅 비기 시작했습니다. 의금부옥은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이겸은 그곳에서도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옥 안에는 그와 같은 처지의 죄수들이 많았습니다. 도련님, 부탁이 있습니다. 한 죄수가 이겸에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제 억울함을 글로 써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글을 몰라서 상소조차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겸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천천히 말씀하십시오. 그날부터 이겸은 옥 안의 죄수들을 위해 단원서를 써주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이들, 부당하게 벌을 받은 이들의 사연을 정성껏 글로 옮겼지요. 어떤 이는 탐관오리의 횡포로 누명을 쓴 상인이었고, 어떤 이는 권세가의 미움을 받아 옥에 갇힌 하급 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련님.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죄수들은 이겸에게 감사했고 그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옥 안에서조차 남을 도우려는 그의 마음씨에 감동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늙은 죄수가 이겸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도련님, 저를 좀 따라오십시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구석으로 이겸을 데려갔습니다. 다른 죄수들이 듣지 못하도록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는 예전에 호조에서 서리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권대감의 심부름을 하며 더러운 일을 많이 했지요. 늙은 서리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후회와 한이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쓸모가 없어지자 권대감은 저를 토사구팽했습니다. 횡령 누명을 씌워 이곳에 가두었지요. 제가 아는 비밀들을 입 밖에 내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그러셨군요. 이겸이 안타까워하자 늙은 서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도련님께서 권대감과 원수지간이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도련님이 민정원의 아드님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겸의 몸이 굳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18년 전 저도 그 일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권대감이 민정원을 모함할 때 거짓 문서를 작성하는 일을 제가 도왔습니다. 늙은 서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이제라도 속죄하고 싶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요? 권대감의 진짜 비밀 장부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대감의 본저택이 아니라 북촌에 있는 별장입니다. 그곳 사랑채 마루 밑에 비밀 공간이 있지요. 늙은 서리는 목소리를 더욱 낮췄습니다. 18년 전 민정원을 모함했던 영모 조작 문서와 지금까지의 횡령 장부가 모두 그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직접 그 장부들을 관리했던 사람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 말이 정말입니까? 사랑채 마루 넷째 판자를 들어 올리면 자물쇠가 달린 함이 있습니다. 자물쇠는 간단한 것이니 쇠붙이만 있으면 열 수 있습니다. 늙은 서리는 자세한 위치와 방법을 이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만약 제가 살아서 이곳을 나가게 된다면 반드시 어르신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이겸은 즉시 옥 안의 다른 죄수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쪽지를 밖에 나가시거든 도깨비 시장 국밥집 윤 씨에게 전해 주십시오. 꼭
부탁드립니다. 며칠 뒤 풀려난 죄수가 쪽지를 윤 씨에게 전했고, 윤 씨는 그 내용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겸이가 큰 선물을 보냈구나. 보름달이 뜬 밤이었습니다. 권대감은 자신의 별장에서 고관들을 불러 연회를 열었습니다. 최근 곤경에 빠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세력을 결집하려는 자리였습니다. 곡식값이 폭락하고 비자금이 바닥나면서 권대감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고관들의 신망도 잃어가고 있었지요. 대감마님, 오늘 밤 새로운 기생들을 불러왔습니다. 명기들이라 춤과 노래가 일품입니다. 청지기가 보고했습니다. 그래, 수고했네. 오늘은 제대로 흥을 돋워야겠어. 권대감은 술잔을 들고 고관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연회장에는 화려한 치마 저고리를 입은 기생들이 들어와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검은고와 가야금 소리가 밤하늘에 퍼졌습니다. 그중 한 기생은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얼굴에 춤솜씨가 뛰어났지요. 비단 치마가 바람에 날리며 우아한 선을 그렸습니다. 사실 그 기생은 윤 씨가 심어둔 신복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윤 씨의 객주에서 일했던 여인의 딸로 윤 씨에게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지요. 저 기생 참 아리답구나. 춤도 잘 추는구려. 어디서 저런 솜씨를 배웠을까? 고관들의 시선이 모두 그 기생에게 쏠렸습니다. 권대감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담장 너머로 검은 옷을 입은 이강이 별장 안으로 몰래 들어왔습니다. 연회장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검은고 소리가 그의 발소리를 감췄습니다. 이강은 담장을 타고 너머 별장 안뜰로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습니다. 형이 알려준 대로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사랑채는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연회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강은 사랑채 문을 살며시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달빛이 마루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루로 올라가 넷째 판자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과연 그곳에는 작은 자물쇠가 달린 함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강은 품에서 쇠붙이를 꺼내 자물쇠를 따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밖에서 사람 소리라도 들리면 어쩌나 하는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찰칵,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함 안에는 두툼한 장부 여러 권과 낡은 문서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강은 장부를 펼쳐보았습니다. 이것은 숨이 멎을 듯 했습니다. 18년 전 민정원을 역모로 몰았던 조작 문서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거짓 증인들의 명단, 위조된 편지, 뇌물을 받은 관리들의 이름까지 모든 것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지요. 그리고 권대감이 호조판서로 재직하며 빼돌린 돈의 내역도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백성의 세금을 착복했는지, 어느 상인에게 얼마를 받았는지, 한 푼 한 푼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권대감을 끝장낼 수 있다. 이강은 장부와 문서들을 품 안에 넣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기 누구냐? 별장을 순찰하던 하인이 사랑채 쪽으로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강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들키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하지만 그때 연회장에서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윤 씨가 심어둔 기생이 일부러 등잔을 넘어뜨린 것이었습니다. 기름이 쏟아지며 불길이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연회장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어서 불을 꺼라. 물을 떠오너라. 대감마님을 먼저 피신시켜라.
하인들이 모두 연회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랑채로 향하던 하인도 급히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강은 그 틈을 타서 담장을 넘어 도망쳤습니다. 품 안에 장부들을 꼭 껴안은 채였습니다. 한 시즌쯤 지나 불이 꺼지고 나서야 권대감은 사랑채로 돌아왔습니다. 마루 밑을 확인한 청지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대감마님, 장부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권대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끝났다, 내가 끝났다. 다음 날 권대감의 저택은 폭풍전야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장부를 훔쳐간 놈들을 찾아라. 당장. 권대감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그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청지기가 조사한 결과 연회장의 기생이 수상했고 그 기생이 도깨비 시장 쪽으로 사라졌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권대감의 눈에 광기가 어렸습니다. 그년들이었구나. 도깨비 시장 윤씨와 그 쌍둥이 놈들이 나를 망치려 한다. 이성을 잃은 권대감은 금부도사를 찾아가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 역적의 잔당들이 도깨비 시장 국밥집에 숨어 있습니다. 당장 체포하십시오. 하지만 금부도사는 망설였습니다. 최근 권대감의 행동이 수상하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감마님,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 내 말이 곧 증거다. 권대감이 고함을 쳤으나 금부도사는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권대감은 사병들을 모았습니다. 평소 자신의 장원에서 부리던 무사들과 왈자패들이었습니다. 저 국밥집을 쓸어버려라. 쥐새끼 한 마리도 살려두지 마라. 장부를 찾아내고 모두 죽여라. 권대감의 명령은 잔혹했습니다. 한밤중 횃불을 든 사병 수십 명이 국밥집을 포위했습니다. 칼과 창을 든 무사들의 살기가 밤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윤씨, 너와 네 손자 놈들 모두 나와라. 권대감이 직접 말을 타고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광기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윤씨는 국밥집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이강이 할머니를 막아섰습니다. 할머니, 위험합니다. 괜찮다. 이 할미가 나설 때다. 윤씨는 권대감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 따위는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권대감, 내 놈이 18년 전 무고한 충신을 죽이고 그 자식들까지 죽이려 했다는 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닥쳐라. 당장 불을 질러라. 권대감의 명령에 사병들이 횃불을 던졌습니다. 국밥집의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쌍둥이를 키워온 그곳이 불에 타기 시작했습니다. 윤씨와 이강은 불길에 갇혔습니다. 불길이 국밥집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윤씨, 장부를 내놓으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권대감이 말 위에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윤씨는 웃었습니다. 내 놈 같은 역적에게 목숨을 구걸할 이 할미가 아니다. 윤씨의 목소리는 불길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이강이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연기가 점점 짙어지고 숨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할머니, 뒷문으로 빠져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뒷문도 이미 사병들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막혔습니다. 이제 끝이로구나. 윤씨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내 새끼들을 지키다 죽는다면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국밥집을 지켜라. 멀리서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도깨비 시장 상인들이 몽둥이, 괭이, 솥뚜껑을 들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수십 명, 아니 수백 명이 횃불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윤씨 할머니와 쌍둥이는 우리 식구다. 우리 시장 사람들을 건드리지 마라. 맨 앞에는 야채 장수 김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빚에 쪼들려 목숨을 끊으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윤 씨가 빚을 대신 갚아주고 다시 장사를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었지요. 그 옆에는 생선 장수 박 씨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병들었을 때 이겸이 약값을 대주었고 이강이 좋은 의원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떡 장수, 옷감 장수, 대장간 주인, 술집 주모 도깨비 시장의 모든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감히 누가 우리 은인을 건드리느냐? 상인들이 권대감의 사병들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권대감은 당황했습니다. 이것들이 감히 물러서라. 물러서지 않으면 베어버리겠다. 사병들이 칼을 휘둘렀지만 상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칼이 무서워서 장사를 했겠느냐. 상인들은 서로를 감싸며 인간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사병들의 칼에 베이고 창에 찔렸지만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틈에 몇몇 상인들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윤 씨와 이강을 구해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이강 도령님, 다치진 않으셨습니까? 상인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윤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욕지거리만 하며 살아온 그녀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권대감은 분노했습니다. 이것들을 모두 역적으로 몰아 죽여라. 하지만 사병들도 주춤했습니다. 상대가 너무 많았고 무엇보다 저들의 눈빛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대감마님, 이러다간 우리가 위험합니다. 청지기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닥쳐라. 물러서면 모두 죽여버리겠다. 권대감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강이 윤 씨를 부축하며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가 나설 때입니다. 그래, 가자. 이제 진실을 세상에 알릴 때다. 윤 씨와 이강은 상인들이 만들어준 길을 따라 빠져나왔습니다. 저것들을 잡아라. 권대감이 소리쳤지만 상인들이 사병들을 막아섰습니다. 윤 씨와 이강은 밤길을 달렸습니다. 품속에는 권대감의 비리가 담긴 장부가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렵니까? 이강이 물었습니다. 해화문이다. 임금께서 내일 새벽 능행차를 떠나신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때 격쟁을 올려야 한다. 윤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격쟁, 그것은 임금의 행차를 멈춰 세우고 직접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었지요. 하지만 이제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둘은 눈보라를 뚫고 해화문을 향해 달렸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해화문 밖에는 임금의 능행차를 보기 위해 백성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윤 씨와 이강은 눈 쌓인 길가에 숨어 기다렸습니다. 밤새 달려온 탓에 옷은 찢어지고 얼굴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할머니, 준비되셨습니까? 이강이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 모든 것을 걸 때다. 윤 씨는 품속의 장부를 꺼내 꼭 껴안았습니다. 해가 떠오르자 멀리서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임금의 행차였습니다. 의장대가 앞서고 금군들이 양옆을 호위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마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지금이다. 이강이 품에서 꽹과리를 꺼냈습니다. 시장에서 몰래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꽹과리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행차가 멈췄습니다. 무슨 일이냐? 금군들이 소리쳤습니다. 윤 씨와 이강은 눈밭에 엎드렸습니다. 전하, 억울하옵니다. 이 백성의 하소연을 들어주옵소서. 윤 씨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금군들이 달려들려 했으나 가마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다리거라. 무슨 일인지 들어보자. 임금이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엎드려라. 어명이시다. 주변의 백성들이 모두 땅에 엎드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쪽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권대감이 사병들을 이끌고 들이닥친 것입니다. 전하, 저것들은 역적의 잔당입니다. 제 말을 듣지 마시고 당장 목을 베어야 합니다. 권대감은 다급했습니다. 임금이 장부를 보기 전에 윤 씨의 입을 막아야 했습니다. 그는 말에서 뛰어내리며 칼을 빼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죽어라, 역적 놈들아. 칼날이 윤 씨의 목을 향해 날아들던 찰나였습니다. 멈춰라. 임금의 호령이 천지를 뒤흔들었습니다. 과인이 보고 있다. 칼을 거두라. 서리빨 같은 임금의 목소리에 권대감은 멈칫하며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금군들이 권대감을 에워쌌습니다. 임금이 윤 씨와 이강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슨 억울함이 있어 격쟁을 하느냐? 윤 씨는 눈물을 쏟으며 말했습니다. 전하, 18년 전 영모로 죽은 민정원은 충신이었사옵니다.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민정원이라면 그때 그 선비, 영모로 사약을 받았다던 임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느냐? 이강이 품에서 장부를 꺼내 바쳤습니다. 전하, 이것이 증거옵니다. 호조판서 권대감이 민정원을 모함한 문서와 18년간 백성의 세금을 빼돌린 장부옵니다. 임금이 장부를 펼쳐보았습니다. 한 장, 두 장 넘길수록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란 말이냐? 사실이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민정원의 아들이옵니다. 윤 씨가 이강을 가리켰습니다. 민정원의 쌍둥이 아들들은 죽었다고 들었는데 권대감의 하인들이 차마 죽이지 못하고 버렸고 이 늙은 것이 주워 키웠사옵니다. 윤 씨는 품에서 두 쪽의 옥 놀이개를 꺼내 맞추어 보였습니다. 이것이 증표옵니다. 선왕께서 민정원에게 하사하신 놀이개옵니다. 임금이 옥 놀이개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과연 선왕께서 하사하신 것이 틀림없구나. 임금의 시선이 권대감을 향했습니다. 권대감, 그대의 글씨가 이 장부에 그대로 남아있구나. 이제 뭐라 변명하겠느냐. 권대감은 그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권대감은 그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임금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전하, 모함입니다. 저것들은 다 조작된 것이옵니다. 억울하옵니다. 추악한 변명이었습니다. 임금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다 금군들에게 명했습니다. 더 들을 가치도 없다. 권대감을 당장 포박하라. 금군들이 달려들어 권대감을 붙잡았습니다. 전하, 억울하옵니다. 억울하옵니다. 권대감이 소리쳤지만 임금은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의금부에서 친히 국문하겠다. 끌어내라. 권대감은 쇠사슬에 묶여 끌려갔습니다. 18년 전 이겸을 가두었던 바로 그 의금부 옥으로 말입니다. 며칠 뒤 임금이 친히 국문을 시작했습니다. 의금부 대청에는 조정의 대신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이런 일은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권대감, 그대의 죄를 낱낱이 아뢰어라. 임금의 목소리는 엄중했습니다. 권대감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신은 억울하옵니다. 저 장부는 조작된 것이옵니다. 하지만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이강이 모아온 상인들이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권대감이 저에게 고리대를 놓고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권대감이 곡식을 매점매석하여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의금부 옥에 있던 늙은 서리도 불려왔습니다. 신이 직접 민정원을 모함하는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권대감의 명령이었습니다. 증언이 이어질수록 권대감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겸이 옥에서 쓴 상소문이 낭독되었습니다. 18년 전 저희 부친 민정원은 나라의 재정을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권대감의 비리를 고발하려 했지요. 그러자 권대감은 부친에게 영모의 누명을 씌웠습니다. 부친은 억울하게 사약을 받았고 저희 형제는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윤씨 할머니께서 목숨을 구해주셨고 은혜로 키워주셨습니다. 이겸의 글은 대청에 모인 모든 이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임금은 장부를 내려놓았습니다. 권대감, 그대의 죄는 명백하다. 충신을 모함하여 죽였고 백성의 세금을 빼돌렸으며 나라를 어지럽혔다. 그대의 관직을 모두 삭탈하고 참수형에 처한다. 대청이 숙연해졌습니다. 임금은 윤씨와 쌍둥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민정원의 누명을 벗긴다. 그는 충신이었다. 관직을 추서하고 가문을 복권하라. 임금의 목소리가 옥좌에 울려 퍼졌습니다. 또한 그대들은 이제 가짜 성인 이 씨를 버리고 본래의 성인 여흥민 씨를 회복하도록 하라. 오늘부터 이겸은 민겸으로, 이강은 민강으로 그 이름을 다시 쓴다. 끊어졌던 충신의 맥을 다시 잇게 하라.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형제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진짜 이름, 진짜 아버지를 되찾는 순간이었습니다. 권대감은 끌려가며 윤 씨를 보았습니다. 윤 씨, 제발 살려주시오. 제발. 하지만 윤 씨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인과 응보다. 네가 뿌린 씨앗을 네가 거두는 것이지. 권대감의 울부짖음이 대청에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권대감은 저작거리에서 참수당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 지켜보았습니다. 칼날이 떨어지는 순간 18년의 한이 풀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강산이 변했습니다. 형 민겸은 벼슬길에 올라 대제학이 되었습니다. 나라의 학문을 총괄하는 정의품 당상관이 되었지요. 동생 민강은 호조판서가 되었습니다. 한때 권대감이 앉았던 그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민강은 달랐습니다. 백성의 세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고 공정하게 나라 살림을 꾸려 청백리라 칭송받았습니다. 임금은 충신의 자식들에게 북촌의 으리으리한 99칸 기와집을 하사했습니다. 끊어졌던 민씨 가문의 명예는 드높아졌고 형제는 종들을 거느린 대감마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면 두 대감의 가마는 화려한 북촌 집으로 가지 않고 늘 도깨비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자 관복을 입은 두 정승이 익숙한 듯 시장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저기 대제학 어르신 오신다. 호조판서 영감님도 오셨네. 상인들이 반갑게 길을 터주었습니다. 민대감님들, 오늘도 출근 도장 찍으십니까? 허허, 김씨 영감. 시장에서는 대감 소리 빼라니까요. 그냥 겸이 강이라고 부르시오. 형제는 낡은 국밥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불에 탔던 국밥집은 윤 씨의 고집으로 예전 모습 그대로 다시 지어져 있었습니다. 윤 씨는 80이 넘은 나이에도 굽은 허리를 펴가며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두 정승이 흘바닥에 무릎을 꿇고 늙은 윤 씨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윤 씨가 국자를 든 채 돌아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이놈의 시키들 좋은 기와집 놔두고 왜 맨날 이 누추한 데를 와. 밥은 집 가서 먹으라니까. 윤 씨의 타박에도 민겸은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임금님 수라상보다 어머니 국밥이 1000배는 더 맛있는데 어쩝니까? 민강도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북촌 집은 잠만 자는 곳이지요. 저희에게 진짜 집은 여기뿐입니다. 배고픕니다, 어머니. 못 말린다, 못 말려. 앉거라.
내 고기 듬뿍 넣어주마. 윤 씨는 투덜대면서도 국밥 그릇에 고기를 산처럼 쌓아 올렸습니다. 뜨끈한 국밥 한 그릇에 온갖 시름이 녹아내렸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민겸이 윤 씨의 거친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냐? 예전에 제가 옥에 갇혔을 때 어머니께서 왜 저희를 구하려 전 재산을 다 거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윤 씨는 잠시 먼 곳을 응시하더니 덤덤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가 민씨성을 되찾고 대감마님이 되었어도 내 눈에는 그저 눈밭에 버려져 떨던 개똥이, 소똥이일 뿐이다. 윤 씨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깊다고 하지 않더냐. 내 뱃속으로 낳지는 않았지만 내 가슴으로 낳아 기른 내 새끼들이다. 자식 살리는데 아까울 게 뭐가 있겠느냐. 두 형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18년 전 눈보라가 몰아치던 혹독한 밤은 가고 이제 따스한 봄날 같은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피보다 진한 것은 정이요. 나음보다 귀한 것은 기름이라 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족보가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구름야담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